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혹시 이 중에서도 뭐 오늘 하루가 좀 찝찝했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주말에 참 또 눈 온대요. 그 토요일, 일요일 계속 눈이 온다고 하는데 월요일도 많이 오고요. 여러분 모쪼록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오는 것 말고도 내일 또 예정돼 있는 큰 사안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역시 내란 관련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구형이 내려집니다. 구형은 검사 측에서 하는 거죠. 이게 선고는 아닙니다. 구형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일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 분석가라고 불리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시죠. 이종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눈 온대요. 네, 겨울엔 눈이 와야죠. 나이 좀,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 눈이 올 때 잘못 걸어 다니면은, 예? 이 넘어지면, 한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 들수록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지 않는 거. 이 넘어지면 이게 진짜, 저거죠. 그래서, 진짜. 또 눈이 오면 온 국민이 조심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조심을 해야죠. 네. 내일 뭐 토요일 날 온다니까. 내일은 안 오고.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전에 구형이 있는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구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니까 오후 정도가 돼야지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아니라 구형이 모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내일 구형이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도 대체로 먼저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네. 일단 본인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사형까지 부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뭐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기 정도,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보를 비롯한 특별검사,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 지금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형은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계엄이 진행됐던 시간은 6시간 정도고, 저는 동원된 군인의 숫자나 그간의 준비 과정을 보면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해프닝성 계엄이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그 사형이라기보다는 무기징역 정도가 구형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그 주요 임무 종사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20년 또는 30년 이 정도가 구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물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구형이 떨어지든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부터도 좀 의문을 좀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내란이라든가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쥐지 아니한 자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일으키는 건데, 네. 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을 이걸 과연 내란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형이라든가 뭐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정도로 세게 구형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어찌됐든 지금의 그 특검 행태를 보면 좀 과도하게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현재 심정은 되게 이제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이 경고용 계엄이었다. 이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이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선거가 지금 그 설날 직전에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2월 달에 한다고 2월 중순이라고 예.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직접 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설날 직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설날 민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권이 유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보수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역풍도 예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서 상당히 반발의 강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이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양한 시나리오라는 게 내란 유죄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되고, 바로 내란 유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해서 어제 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첫째,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어.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거의 뭐 등 떨밀리다시피 한 그 사과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사과를 바라셨던 분들의 눈높이에 맞겠는가? 그 눈높이에는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된 이후에는 뭐 굉장히 그 아주 일관되게 뭐 약간 극우지향적인 그리고 윤 어게인 지향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예. 말도 그랬고 이제 행동도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일단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친윤 그룹에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에서는 그 사과한 것조차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시점도 너무 늦었고 또 그 사과의 진정성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사과라는 게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혁신과 성찰로 가는 이제 몇 단계 문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문을 제대로 열었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이 장동혁 대표 사과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이게 사과하지 않을까라고 통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저는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너무 한 번에 급하게 변화하면 그 진정성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살 변해야 돼.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막 거죠. 나는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딱 이러는데 네. 너무 한꺼번에 끊으면 좀 그러니까 좀 계속 조금씩 그렇죠. 줄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못 끊어요.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 예. 장동혁 대표가 너무 급하게 변화해버리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탄핵 즈음에서 탄핵하고 대선 그 즈음에요. 이게 그 책임당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당원 숫자가 대략 7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5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현재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입당을 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입당을 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네,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자유통일당 당원이라든지 고성국 유튜버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한길 씨 입당했어요? 전한길 씨 입당했죠, 그 전에. 그 전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그 25만 명 정도 입당을 한 상태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당원들의 이게 그 입장이나 처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좀 아쉬운 점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과연 그 사과를 할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이 있고 또 2월 중순에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있단 말이죠. 뭐 저는 구형은 이제 특검이 아무래도 부풀려서 구형을 할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선고가 나오면 또 입장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그 구형을 유도하는 거냐. 그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네, 반발이 있다고. 예.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좀 사과를 하고 이번 저는 그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 들어왔어요? 전한기 씨? 전한길 씨가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아직 알고 안 있습니다. 들어왔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한기 씨가 막 그러던데 반발하면서 뭐 사형 뭐 때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형 때려주길 더 바라는 거 아닌가요? 예. 왜요? 그래야 더 격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진영에서. 좀 더 결집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그걸 더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건전한 건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엄 소장께서 25만 명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략 이런 분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극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강기정,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입당하면서 뭐 10만 명 같이 뭐 입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이미 그런 바가 있고 또 고성국 박사 또 뭐 또 입당 또 했단 말이죠. 그럼 100만이 같이 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00만까지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 이제 시청자 가운데 일부가 이제 오겠죠. 뭐 그래서 늘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또는 앞으로 늘어갈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점점 극우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극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좋게 얘기해서 애국 보수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그 중도층하고는 일단 당장 거리가 엄청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향후에 있을 당장에 있을 지방선거 넘어서 그 이후에 있을 선거에서조차도 과연 승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그래갖고 만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도부가 그분들의 코드만 맞춰 왔는데 더욱더 코드를 그분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과연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정당이냐. 그런 의문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우화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조명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극우 성향 유튜버죠.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계엄 이후에 보수 진영의 결집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죠.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대선에서도 물론 이제 그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합친 이 득표율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그 팽팽한 대치 이런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촉발한 그 원인이 바로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독주, 입법 독주 뭐 이런 데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밝혀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를 완전히 그렇게 뭐 못된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극우라고 폄훼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 125만 명 정도 되는 이 극좌가 거의 이제 그 당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도끼니 개끼니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방선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꼭 이렇게 직결돼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사과 타이밍이 조금 좀 빨랐으면 좋았다.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빨리 하고 예. 선거 나올 때 선거 나오고 다시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무기나 사형을 때리기를 원한다. 이 강성 보수층이 전 그거는 조금 그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내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아예 그게 왜 내란이냐?
이런 입장인데 왜 그 이 사형이나 무기를 반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형이나 무기가 나오면요, 그분들이 또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 지금의 정국을 너무 이게 구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좀 관점의 왜곡 아닌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보고 완전히 있습니다. 이제 관점이 다르신 건데요. 그래야지 저는- 얘기가 되죠. 저는 애국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애국자가 아니라는 인정하시는 말씀이신데, 거죠? 예, 저도 나름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 같은 사람이 보수 진영 내에서 분열을 더 조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이른바 개딸이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상황이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사실은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부정선거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못 태어나게 지금 자꾸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사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이쪽에 저쪽 민주당 진영의 김어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 본인들 장사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그런 지지층 전체의 어떤 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저는 오히려 더 초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요, 당장 보세요. 지난번 대선 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도 보수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대선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사실은 한동훈 몰이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안에서도 또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보수 재건에 그분들이 기여를 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제가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그 시기마다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는 전환길 씨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탄핵 이후 대선 무렵에는 고성국 씨가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내년이 아니고 올해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활동했던 데가 2024년 총선 때 업무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입당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고성국 씨 입당한 것도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 최고위원이. 근데 그 유튜브에서 이게 이제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이번에 경북도지사 출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구시장 출마해서 위턴을 했죠. 예. 이제 이런 일종의 홍보 이벤트랑 연관이 된 어떤 개별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입당을 이렇게 권유하거나 영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환길 씨도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일타 강사도 다 버리고 아내와의 어떤 부부싸움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고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수억 원씩 받는 수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월급? 이런 것도 포기하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입당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딱 잘라냅니까? 두 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좀 모질고 이렇습니까?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정치 이전에 자, 인간적인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걸 보면은 굉장히 개혁신당에 간절한 러브콜을 보낸 것 같은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까 딱 잘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이 두 당이 선거 연대 당 차원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가까워질 뻔했는데 도로 멀어진 장동혁 대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 입당은 워낙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막 이렇게 해서 당 지도부가 몰랐다 손 치더라도, 고성국 씨 입당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좀 재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춘 거라든가 굳이 뭐 이렇게 전략 전술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선도 있었잖아요. 예, 정정식 의원 정책위의장으로 뭐 하고 또 윤민우 교수를 뭐 윤리위원장으로 하고 말은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는데 행보를 보게 되면 여전히 극우 행보에 여전히 윤어게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진짜 변할 의지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명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뭘로 바꾸는 게 이게 또 분명히 공모할 거라고. 네.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명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상 애둘러서 말하는 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겠다. 저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게 되고 또 기타 그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개혁신당하고 선거연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근데 있고요. 왜 인선을 그러니까 인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점식 의원은 사실 이게 친윤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2024년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이게 정책위의장을 또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정책위의장을 찾는 그런 문제가 조금 난관에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하려고 안 하겠다 그랬죠.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절을 하고 고사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경력이 있던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한테 간 것 같은데요. 정점식 의원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꼭 윤어게인이나 친윤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지금 남양주평 김영직 최고위원 남양주평 당협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는 저는 이제 이재명 저격수다. 그러니까 이재명 저격수가 되게 두 명 있어요. 그분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렇게 척을 졌던 그런 사람이죠.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게 조광환 그 당협위원장하고 장영하 변호사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재명 저격수거든요. 그래서 선거 국면에는 이제 이재명 저격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경기지사 후보군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술마설이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안철수 의원은 출마 안 하겠다고 진즉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히 후보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도 경선 원칙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천명했거든요.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군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윤민우 윤리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혐의가 문제가 제기된 게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무슨 이제 관계설, 옹호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부정선거 의혹, 중국의 부정선거 의혹 이건데요. 중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애둘러서 지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때마다 이제 총선, 그전 대선 이럴 때마다 이게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만나서 굉장히 이제 친근한 그런 메시지를 낸다든지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그런 이제 메시지나 행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뭐 각종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 이런 여지들을 남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윤리위원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질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 직전에 저 미북 정상회담 한 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그 엄청난 선거 의혹입니다. 그게 그 지난번에 2018년이죠. 선거 전날이에요.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이게 북미 정상 미국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민주당을 이제 지원하는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때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노력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그 현 정부가 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꼭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 시의적절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당명 얘기 잠깐 했는데 장명 하나 해주시죠. 아니 근데 장명요. 예, 저는 뭐 아니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름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이름이 뭐든 간에 예. 국민의힘의 향후의 어떤 당의 성격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건데 네. 이름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엔 그냥 윤어게인 극우의 힘이거든요. 예전에 자유한국당으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네. 바꿔도 사실은 그 약발에 먹히질 않았었거든요. 예, 네? 이번 같은 경우엔 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명을 보통 이제 개정을 할 때는 그래도 뭐 최소한 혁신, 쇄신, 신융이라도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은 쇄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쇄신하고는 정반대로 조금 전에 인선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쇄신에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인적 쇄신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 성향에 맞게끔 당을 끌어가는 것. 인적 쇄신이 쇄신 중에서도 기본인데 인적 쇄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친윤 성향은 더 강해져 버린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간판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간판만 바꿨어요. 그럼 음식 맛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손님들이 막 올까요? 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지나면 이거 뭐 맛 하나도 안 변했네. 주방장 안 바뀌었대. 이러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그 희한한 선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엄 소장님은 너무 아름답게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름 바꾸면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좋다고 자유한국당도 왜 효과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전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9%, 78% 맞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싹쓸이 한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5% 안팎이고 오늘 그 전국 MBS 조사 민주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 지지율 30%. 네, 3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완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이런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국 또 뭐 공화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당도 괜찮은 이름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당 있었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국민이 들어가는 게 애국이라는 그런 정체성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국민의당을 추천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당이 조금 부드럽죠. 그런데 뭐 공화당 이것도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은 이름인데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공화당이 또 있죠. 네, 이게 이제 너무 좀 이미지가 크게 남아 있고 지금 또 우리 공화당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있고 그래서 그걸 쓰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름을 바꾸는 거는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뭐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이름도 바꾼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한결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 대표한테 그냥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본색에 맞게끔 그냥 정치를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아예 그냥 합당을 다 해버리고 예, 당명도 그냥 공화당 이름 쓰고 차라리 그러셔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각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근데 본인 또 제가 보건 데는 실체는 명확해요. 예, 실체는 극우야. 그런데 아닌 척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 문자로 유식한 문자로 표현하면요,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는 2월 중순 전으로 저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도요, 뭘 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먹히지, 가지지도 못한 자들이 전략적 모호성 쓰다가는 여기저기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여기저기 얻어맞는다는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제 사과하고 나서 양쪽에서 지금 욕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장동혁 대표. 네, 그런데요, 이게 사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통이 없는 변화는 그거야말로 진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인선도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네, 둘 다 김종혁 형이니까 최고위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 두 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겠어요, 역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뭐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만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고. 예. 아마 제가 뭐 알기로는 뭐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고사도 꽤 많이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찌 됐건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선택을 친윤. 예. 극우 성향의 인물로 택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결국은 이제 반영된 그런 인선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동훈은 정리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있는 한 본인의 입지도 불안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워낙 이제 뭐 이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당내 조직 기반이 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또 친한계로 시작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친윤으로 전환을 해서 당대표가 되면서 그때만 해도 바지 사장에 거의 가까웠는데 어찌됐건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위가 그렇게 확고하냐? 그것까지는 아닌 상태. 이런 상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있다? 그래서 자기랑 그 당내에서 양립을 한다? 이거 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자기 정치 관점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향후에 뭐 자기 대권에 나가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동훈은 확실하게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윤리위원장 지명 인선까지에 드러난 장동혁의 마음은 분명하다. 한동훈 아웃. 한동훈 아웃.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계파 있는 사람들을 한동훈 아웃시키면 나머지 계파들은 힘이 뭐 빠지거나 워낙 뭐 또 응집력이 그렇게 높은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저렇게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구나. 굉장히 인생 이런 이제 의구심이 봐요.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75만 당원이 100만이 됐다. 그리고 이 증가된 당원 중에 대다수는 아마도 좀 그 강성 보수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단계 논란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니. 그러니까 이제 이 25만 증가된 예. 25만의 그 당심하고 연관이 돼 있고, 이 당원들의 어떤 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차기 주자와 관련해서 저는 아직 국민의힘 쪽은 정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뭐 그 김민석 총리나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이렇게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이렇게 이제 한 3-4명 정도가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이 차기 구도가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은 건 맞아요. 아는 건 맞는데 장동혁 대표 그 말고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또 김문수 전 후보도 근데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은 뭐 징계를 때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n분의 1이다 아직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래서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도 이거를 이제 최고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에서 지난번에 그 나경원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7대3. 네, 7대3. 그러니까 당원 비중을 70%로 올리는 그 비중에 대해 그러니까 나경원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한 그 최고위 위원이 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 이 두 분 빼고는 다 반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징계 수위가 올라와도 최고위에서 그렇게 쉽게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매장시키는 수준으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그 차기 입지를 다지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거나 뭐 최소한 비긴다는 거는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9대8이나 8대9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제 그 장동혁 대표도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차기 당대표에 그 재출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라인업을 짜야 된다. 지방선거에서. 그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근데 만약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중징계가 저걸 하면 한동훈 대표가 참 그 앞으로의 행보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탈당을 하자니 좀 그렇고 남아있자니 좀 그렇고 이런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기질상 또 탈당을 결행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아마 대강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뭐 굉장히 중징계를 내려서 일단 하다못해 그냥 그 좀 기라도 좀 꺾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고 가능하면 내보내면 제일 좋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중징계를 때리거나 그렇게 조치를 내렸을 때 이게 그러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뺄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미 나가서 따로 살림 차렸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따로 살림까지는 못 차리겠으나 당내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출마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뭐 개혁신당하고 뭐 선거연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특히 지방선거 지방의회 이 단위에서는요. 사실은 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선거 시즌이 되면.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뭐 경남 지역에서도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으로 해서 차라리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해 나가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본물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될 거다.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감을 해서가 아니고 분위기를 딱 보는 거죠. 이분들은 분위기와 판세를 보는 겁니다. 야, 이거 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저렇게까지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우리 당은 그냥 20% 당이네 그냥. 그럼 이 선거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능성 높은 당으로 그냥 차라리 옮기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선수를 탁 쳤잖아요. 예, 이해운 전 의원을 딱 장관으로 기용을 딱 하면서
투항할 자들은 아직은 빨리 모릅니다만 약간 지명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안 되더라도 예. 그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 미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메시지가 뭐냐면 투항할 자들은 빨리 투항하라. 이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그렇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처리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두 가지 그 치명적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용기가 없어서 탈당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탈당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있지만 탈당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탈당해서 잘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박근혜 후보에서 미끄러지고 나서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대선 전에 복귀했어요. 물론 이제 그 대선에서도 졌지만 유해창 당시 총재가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바른정당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당하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부 문제는 어찌됐든 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나갑니까? 지금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군부 독재 때는 탄압을 하니까 미국 가서 그 독립운동하고 뭐 민주주의 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안에서 어찌됐든 싸워야 된다. 전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이대엽 시장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2010년 지방선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대엽 시장 쪽을 굉장히 그러니까 챙겨주던 막 이제 연설하러 갔는데 자기한테 자리를 안 주던 여직원을 발탁을 합니다. 기용을 하죠. 이긴 다음에 발탁을 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더니 엄소장님 책에서 읽은 거네. 이걸 일단 그 측근으로 요직에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일단 내부에서 내부 경쟁이 촉발됩니다. 저거 내 자리인데 이 상대방 적 진영을 데리고 와서 주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리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사실 농림부 장관, 그게 사실 요직입니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 보수 쪽. 송미령 장관. 이 사람들 줘버렸잖아요. 예산처 장관도 아무튼 기획예산실을 그러니까 이 쪼개긴 한 건데 그게 핵심 요직입니다. 이걸 갖다가 보수한테 줘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열받지만 충성합니다. 내부 충성령이고 두 번째로는 이관계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야, 나한테 줄 서고 나한테 잘 보이면 너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데려가 여기까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 얄팍한 건데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속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 어떻게 됩니까? 어제 KSOY 여론조사 보면요. 반대가 40% 중반이고 40% 찬성이 20% 중반밖에 안 됩니다. 오늘 MBS 조사도 반대가 44, 찬성이 38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대로 가면요. 한 2주 정도 있으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한테 좋은 겁니까? 42대 35입니다. 네,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언젠가 뾰록 납니다. 이거는 그 얄팍한 그런 수로 방금 뾰록이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낙마할 것이다 이런.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동의하세요? 뭐 낙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카드 자체는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잘 기획된 카드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동요가 심하게 지금 일고 있고. 근데 그 동료의 일종인가요? 굉장히 열심히 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아니 뭐 이게 뒤지는 거는 뒤지는 건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해원 카드는 이거는 지방선거용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카드에 동요하고 있는 현장의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동요를 하면서 지금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몇몇은 지금 이탈이 지금 발생한 상태고.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카드를 쓸 동안에 장동혁 대표는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자를까 말까. 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 카드는요, 저는 이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중간 형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사과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수위를 좀 낮춰서 이렇게 적당하게 좀 타협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해운 카드는 지금 벌써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전국 지표조사 보면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2% 올랐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한 2% 빠졌어요. 근데 그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문제 때문에 빠졌을 물론 이제 수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서 막 저렇게 화려하게 지면을, 실제 내용은 화려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언론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물론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 건으로 복합적으로 하락했지만 어쨌든 40%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격차가, 국민의힘이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3%. 그런데 두 당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해운 카드는 이미 역풍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문제, 이게 이 일정 부분 민주당 지지에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뭐 확 정당 지지율을 끌어 확 내린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의아하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민주당은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민하게 대응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신속하게 바로 제명 딱 해버렸고. 근데 김병기 전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어찌됐건 감찰단에 윤리감찰단에 넘겼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라도 그런 생각은 갖죠. 그러니까 강선우하고 김병기의 차이가 뭐냐 대체. 예, 강선우는 저렇게 그냥 신속하게 밤에 채고 열어가지고 막 저렇게 잘라버리더니 김병기는 확 제명도 못하고 오히려 죄질 또는 죄의 양으로 볼 때, 절대적인 양으로 볼 때는 김병기 쪽이 훨씬 더 중한데 범죄의 중대성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김병기는 저렇게 확 제명을 못할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는 확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폭발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올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드러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좀 지방선거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안 미칠 수도 있다. 약간 잊혀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제가 보건대는 김병기의 정보력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워낙 국정원 출신인데다가 예. 또 강선우 의원하고 뭐 전화 녹취한 거 보더라도 그렇고 또 본인 자녀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면 다 이렇게 국정원 국정원 출신다운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그죠? 예, 뒤로 짜자작 하고. 근데 그게 통화 녹음이면 모르겠는데. 그 통한다는 거 아는 거죠. 대화 녹음은 이건 일반 사람은 잘 생각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대화 녹음만 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또 잘하는 거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뭐 도청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정원 출신들 나와가지고 여의도에 이른바 소식지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도청 이런 건 기본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것까지 다 있다라고 전제하면 김병기가 준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도 꽤 많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확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그냥 탈당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김병기 의원이 어느 순간 그냥 확 돌아서 이것들이 나를 내쫓는단 말이야, 나를 팽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터트린다. 본인이 터트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형 악재가 되는 순간인 거고, 그게 당분간 내연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방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국민의힘 과거 이제 남원정 소장파로 불리던 정병국 의원 보좌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뭐 가까이 됐지만 20년 조금 안 됐죠. 보좌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역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당시 소장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후원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가면 뭐 단체장도 있고 단체장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의원도 있고 광역의원 후보도 있습니다. 뭐 기초의원도 뭐 수십 명 되죠. 후보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후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20년 전 얘기. 20년 전인데, 근데 근데 이제 그 정병국 의원이 소장파였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견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그게 586들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586들은 돈을 스스로 벌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하다가 배지를 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운영을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 가면 프랜카드 달리지 않습니까? 그 뭐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명의로, 이게 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자기 돈 내서 하는 거예요. 동네별로. 그래서 문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당협 사무실이나 지역 사무실 비용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을 이렇게 뿜빠이게 해서 냅니다. 이게 굉장히 관행으로 이제 자리 잡아져 있고 586은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하잖아요. 휴먼 에러. 그게 인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휴먼 에러라는 아름다운 용어. 저는 휴머니즘은 많이 들었는데 휴먼 에러라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이제 뭐 초선들도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고, 또 녹취뿐만 아니고 아마 영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관련된 거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폭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연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나를 좀 구명해다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건 지방선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지방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쪽이 저쪽으로 다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 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근데 공천이라는 거는 한 사람 주는 거잖아요. 공천 못 받으면 다시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민심은 설날 전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김병기 건을 비롯해서 이 공천 헌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내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는데, 일각에서 사실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이해훈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중국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엄 소장님께서 워낙 계속 아름다운 해석만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부정적인 해석만 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좀 아름답게 좀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첫 단추는 잘 깬 편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특히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중국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최악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복원이 되겠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간 하고 오래 걸릴 거라고 한한령 얘기하면서. 예. 석자 얼음이 쉽게 안 녹는 그렇죠. 석자 얼음.
정확히 얘기하면 90cm. 숫자가 90cm네요. 네. 뭐 대략 뭐 하여튼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얼음이 하루아침에 다 뭐 녹겠는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뭐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친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간혹 해요. 아,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할 때 중국 잠수함 추적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통 북한 잠수함 추적에 애로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할 법도 한데 중국까지 끼워 넣어서 맞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뭐 역사에 뭐라 그랬죠? 역사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가? 예.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건 난 공자 말씀을 아주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을 해서 공자 말씀. 네, 네. 공자 말씀 이거 굉장한 그 재치도 있고 저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하이조크를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건데 그런 거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보수 진영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방은 안 하고 있다. 적어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자 그런 정도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한중 관계 개선의 어떤 물꼬를 튼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는 건 좀 저는 과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관계에서 저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관계 전략이 뭐냐 이거 간단하게 먼저 그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중국 문제 나왔을 때 CC에 그 예전이죠. 예, 예전에 그러니까 선거 때도 그런 얘기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에 대해서 CC하면 된다,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CC의 외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여기에 다 모두 CC하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할지는 저는 뭐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중국 방문은 초등학생하고 담임 선생님이 정상회담 한 것 같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북핵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 아예 언급이 없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를 갖고 기다려라. 완전 이제 공자처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처럼 보채니까 야 시간 좀 갖고 기다려.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린 외교입니까? 그게 왜 거기 가서 그 뻔한 그러니까 저는 시진핑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시진핑 하는 얘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자애름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근데 거기 가서 뻔히 알면서 쪽팔리게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어떻게든 이제 남북 간에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북한은요, 모기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폈던 게 모기장론입니다. 뭐냐면, 모기장을 딱 쳐서 우리가 필요한 공기만 들어오게 하겠다. 나머지는 안 돼.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 물물 교류를 하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동요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이랑 대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거기 가서 쓸데없이 시진핑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해 구조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해 구조물 3개 설치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죠. 이 공동선에다가 중국이 다 구조물 세워도 됩니까? 그거 상관없나요, 그럼? 그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중간 수역에 있는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거기다가 중국 놈들이 서해 구조물을 세우죠? 우리나라 그걸 안 세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잠수함하고 북핵 얘기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 부정적인 그 중국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고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만들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올해 말에 미국 중간선거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물 건너 갑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수함 이슈도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이제 마사지하기 위해서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싸바싸바 한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이거 제가 맨날 아름다운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 근데 뭐 어쨌든 중국 X가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이거 막 그냥 아니 물론 전 마두로가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독재자죠. 그리고 뭐 경제 X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란 건 맞는데, 근데 대통령을 막 그렇게 좀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가 됐고 미국에게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고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잘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좀 고민을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눈 오는 지역이 많다고 하죠. 월요일날도 눈 온답니다. 여러분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